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7,7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긴급위원회를 다시 열고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합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들의 전세기 수송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주재 총영사관이 전세기 탑승을 위한 집결을 취소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늘 밤이라도 출발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의 중입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임시보호소에 격리하기로 결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며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감염병 확산과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귀국하는 교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검찰의 이번 수사가 목적을 가지고 기획한 것이라며 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는 검찰의 권한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초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과 강원 산간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세기를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을 태우고 나오기로 했던 전세기가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입국 허가가 지연되면서 전세기는 오늘 밤에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예, 지금쯤이면 전세기 한 대가 이미 출발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전인 오전 10시쯤에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세기 한 대가 먼저 출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첫 비행기를 타고 우한으로 가려던 외교부 신속대응팀도의 발도 덩달아 묶인 상황입니다. 또 1시간 뒤인 정오쯤에 두 번째 전세기가 이륙할 예정이었는데 이마저도 출발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안으로 전세기는 출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신종 코로나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 명의 귀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출발 예정이었던 전세기 중 한 대만 밤 9시쯤에 우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전세기 2대를 보내는 기존의 방안 대신 하루 한 대씩 나흘에 걸쳐 교민을 데려오는 방안도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왜 이 중국 현지의 이 입국 허가가 늦어지는 건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우한 현지 교민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측의 입국 허가가 늦어지면서 오늘 새벽에 우한 총영사관도 긴급히 홈페이지를 통해 교민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 원래 집결 예정이었던 오전에 공항으로 집결을 하지 말고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금 있는 곳에서 대기하라고 알린 건데요. 그러나 교민들은 이륙 시각 5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절차 등을 밟기로 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밤 9시쯤 전세기 한 대를 출발시키면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자정쯤에 우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한 교민들은 오늘 오후 6시를 전후로 우한 공항에 집결해서 체온 측정 등 검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한 교민 720명이 전세기 귀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공항으로 이동이 불가해 탑승할 수 없는 인원이 120여 명쯤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기 출발과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국내에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 발생한 가운데 격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는 유증상자 28명의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관계 장관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과
우한 교민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4명인데 여기서 지금 더 늘고는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 환자는 4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어제까지 추가 확진 환자가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조사 대상 유증상자 28명이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 환자 4명과 접촉한 사람은 387명인데 보건소를 통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당초 74명이라고 발표했다가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9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로 전화가 몰리자 1339 콜센터 상담 인력을 27명에서 17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순까지 150명을 신규 배치해 전체 상담 인력을 32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잠시 뒤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전망입니까?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브리핑 시간은 당초 오전 11시 40분으로 예정됐는데 조금 더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과 우한 교민 지원 대책,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 등입니다. YTN은 발표 내용을 직접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 출발이 좀 연기된 상태이긴 한데요. 교민들이 들어오면 어디서 생활하게 될지 이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최소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 2번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고 외출이나 면회도 금지됩니다. 이들이 2주간 머무는 임시생활시설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교민들은 방역 원칙에 따라 1인 1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의료진이 교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격리 생활을 시작하고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은 뒤 귀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한영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서울 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예방 조치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또 과도한 불안감으로 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믿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그제 국립중앙의료원 현장 방문에 이어서 오늘 종합 점검 회의를 또 주재했는데요. 국무위원들과 시도지사들까지 대거 참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범정부 차원의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회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고요. 17개 시도지사들도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며 모든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은 자진 신고해달라고 직접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와 신고 체계 점검,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충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인력과 물품 확보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 고립된 교민 700여 명의 귀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하면서 임시 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이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숙박은 물론 현지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과도한 불안감이나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 토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수한 방역 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힘들다며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가짜 뉴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달라며 정치권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중국 우연발 이 질병의 확산 차단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이 문제로도 지금 공방이 치열하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야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은 중국 우한 교민에 대한 전세기 투입과 이송이 지연된 데 대해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자국민을 전세기 편으로 입국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수용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마추어 같다며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중국인의 입국 금지와 국내 중국인 관광객의 본국 송환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과도한 불신을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를 자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정부의 방역 대응을 신뢰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야당에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의 주장들은 정부의 방역 역량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기 탑승을 자원한 승무원의 반의 반이라도 나라를 생각해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지금 당당 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현안 질의에는 중앙사고수 본부장을 맡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김강립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했다며 국회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의원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검역 대응을 점검하는 가운데 아산과 진천이 우한 교민 격리 장소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지역구를 둔 한국당 측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오늘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38명이나 늘었습니다. 하루 사망자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욱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예, 자,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사망자 숫자는 하루 30명대를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사망자 기준으로 26명이 가장 많았었는데 오늘은 38명으로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어제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중국 내 31개 모든 성시 자치구에서 누적 확진자는 이제 7,711명입니다. 사스 확진자가 5,100명 정도였는데 이 숫자를 훌쩍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스 확진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도 170명입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가 이미 1,0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스 수준이 아니라 사스 이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확산세로만 보면 우한 지역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통계로만 보면 맞습니다. 밤사이 우한과 후베이 지역에서 확진자가 1,032명이나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의 59%가 바로 이곳 우한과 후베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추가 사망자 38명 가운데 37명이 역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거의 대부분 우한과 후베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전체 중증 환자가 어제 자정까지 1,370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이미 4,586명입니다. 후베이 성 단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중국 당국도 현재 우한과 후베이 지역의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6,000명을 이미 보냈고 임시병원도 2개를 짓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보강이 되면서 검사량이 늘어서 확진자가 일시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걸로는 설명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 지원이 늘어났는데도 사망자 숫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은 외부와 봉쇄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 당국도 속수무책인 것 같은데 추가로 발표된 대책들은 없습니까? 네, 오늘은 아직 없고요. 어제도 오후 늦게 중국 위생건강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대책은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현재 조기 발견, 조기 격리 이것이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또 이동 통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를 통해서 일단 확산세를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이 춘제 연휴를 2월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휴가를 2주일 정도 추가 연장해 준 건데 이것은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우한과 후베이성 주민들에게 당분간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이 50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한시 시민만 외부로 나간 사람이 500만 명입니다. 후베이성은 지금 있는 확진자도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현재 있는 곳에 그대로 있으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상하이시와 장수성에 이어서 광둥성, 충칭시, 저장성의 항저우시 이런 지역에서는 기업들의 연휴를 다음 달 9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해 줬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휴가 연장은 아니지만 2월 7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가구업체 이케아는 중국에 있는 매장 30개 가운데 절반을 일시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지금 YTN 베이징 지국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 머물면서 사실상 자가 격리 상태를 일주일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 우한에 보낸 두 번째 전세기가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총 210명 탑승했는데 10여 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 일본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지금 싣고 온 건데 그러면 총 몇 명의 일본인이 지금 우한에서 귀국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어제 1차로 귀국한 일본인은 206명이었습니다. 오늘 귀국한 사람은 210명입니다.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우한 거주 일본인 416명이 일본으로 돌아온 겁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에 보낸 두 번째 전세기는 오늘 오전 9시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세기는 어젯밤 늦게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오늘 새벽 2시쯤 우한 공항에 도착해 자국민 210명을 태운 뒤 6시쯤 우한 공항을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한에서 탑승 전에 중국과 일본 측이 공동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때 열이 많이 난 2명이 발견돼 결국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는 일본 의료진의 검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2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방역당국은 입국 수속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일본 정부 지정 전문 병원으로 보내서 정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귀국 희망자 200명 정도가 여전히 우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로 전세기를 보내서 전원 귀국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1차로 우한에서 귀국한 206명 중 12명이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서 밤사이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기존의 8명을 포함해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방역당국은 우한에서 귀국한 사람들 가운데 일단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전문 병원으로 보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2주 동안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일본 정부가 마련한 임시 숙소나 자택 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매일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 중국 우한을 탈출한 미국인 201명이 국무부 전세기를 이용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중간 급유를 위해 알래스카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기착했다가 최종 목적지인 캘리포니아주 남부 마치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탑승객들은 앵커리지 국제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에 격리된 상태에서 의료 검진을 받고 미리 준비된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했습니다.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번 수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 공개 출석을 했고 저희도 생중계를 했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언급한 대로 오전 10시쯤 공개 출석한 임 전 비서실장.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는지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번 수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했다며 검찰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임 전 비서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네, 임 전 비서실장,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비서실장은 이번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최고위층 출신 인사입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히며 검찰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 후보 공약 좌초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어제 9시간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네, 앞서 어제 검찰이 이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3명을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 검찰이 언급한 주요 혐의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찰의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야당 후보 공약 좌초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입니다. 백원우, 박형철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제보를 받아 경찰의 첩보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이런 첩보 내용을 토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청와대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 어제 기소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주재한 회의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검의 공공수사지휘부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검장만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지검장은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등 소환 조사 이후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 수사자문단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첫 인사로 새로 부임한 구본선 대검차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확보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기소 근거가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사건을 잘 아는 수사팀 간부들의 인사이동 이전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직후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이 전결 처리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염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서 채용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염 의원이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활동은 했지만 특정인에 대한 채용 청탁은 하지 않았고 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염 의원도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은 정책적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명단을 직접 전하거나 채용을 부탁한 적은 없다며 검찰이 기획수사와 정치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인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 배제하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판결을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법적인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온 직무상 권한 범위에 대한 판단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밖에서는 중국에 간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 감염되면서 지금 2차 감염에 대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발이 묶여버린 우리 교민들 지금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이 정부가 전 세계에 태워올 계획인데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 전문가 모시고 여러 가지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하루 사망자 추정치로 지금 30명을 넘어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을 어느 정도 상황으로 일단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감염병의 소스, 근원이 중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유행이 얼마나 심하고 확산되느냐가 결국 전 세계의 감염 양상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그렇죠. 결정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양상으로 봐서는 거의 정점에 가깝게 가고 있는 정도로 이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양상이 이제 1차적으로는 중요하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대부분은 중국에 있던 분들이 와서 걸려오는 것과 그 안에서 2차 감염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중국이 아직 컨트롤이 안 되면 다른 나라들도 컨트롤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대응이 그러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정부의 이런 대응 정도면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미 그 중국 당국의 방역의 그 영향력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유행의 양상이고요. 예. 지금 이제 중국 당국이 가장 사용하고 있는 방역의 방법은 최대한 인구 이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인구 이동하는 걸 줄여서 이 유행 자체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주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2차 감염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한에 갔다 온 적이 없는데 감염이 된 사람을 2차 감염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잠복기 이제 전파성이나 전염성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또 보도나 뭐 전문가 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좀 명쾌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시고 심지어 전문가분들도 좀 이렇게 헷갈려하시는 게 무증상자가 감염력이 있다와 잠복기에 감염력이 있다는 완벽하게 좀 다릅니다. 예, 지금 이게 혼동돼서 쓰이고 굉장히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무증상자에게서 감염력이 있다. 감염력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근데 잠복기에 감염력이 있다는 사실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요. 무증상자의 감염력이 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1번 가장 흔한 게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보면은요. 역학조사 대상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평소에 기침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딱 그 역학조사를 가보면 나는 감기 기침 증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제대로 잘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역학조사서에는 무증상자로 적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사실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데 무증상자입니다. 근데 감염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확진이 되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즈 환자나 아니면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넘어서 폐렴이 막 심하게 생겼어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은 있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겉에서 보면 무증상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위험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증상이 마스킹되는 분들도 굉장히 또한 그 부류는 이제 소아, 치매 이런 분들은 있어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데 외부에서는 그걸 증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초기 단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상이 이분들은 무증상자가 아니라 무증상자처럼 보이는데 감염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방역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역학조사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잠복기에 감염이 있다. 이건 뭐냐면요. 잠복기라는 거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세포, 특히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호흡기 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해서 자기의 이제 생명 보존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생명 보존을 한다는 얘기는 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잠복기입니다. 증상이 당연히 나타날 리가 없죠. 세포 안에서 조용히 있는데. 근데 무증상, 그러니까 잠복기에 감염력이 있다는 얘기는 세포는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있는데 얘가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감염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세포 안에 있다는 얘기고 하나는 세포 밖에 나가서 있다는 얘기고 모순이죠. 그러니까 잠복기에 감염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잘 납득도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리고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있는데 나는 숨만 쉬고 다니는데 바이러스를 막 뿌려갖고 감염시켰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왜 그 중국에서는 잠복기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혼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전문가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방역당국에 물어봤죠. 근거를 대달라. 저 역시도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이게 뭐 유사의 이래로 무슨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잠복기에 사람을 막 감염시키고 다녔던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고
생리학적으로 잘 말이 맞지는 않는데 그럼 그걸 갖다 명확히 밝혀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WHO 이제 대변인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서 어제 물어보니까 그런 그 전문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그게 뭐 전파가 아주 잘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증상이 심각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이제 전파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잠복기에 뭐 가능성 정도를 열어둔 거지, 그러니까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감염이 된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뭐 전문의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 WHO에서 얘기한 거는요, 표현이 무증상자에게서 감염이 된다는 거였어요. 말씀드렸지만 무증상자는 역학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보게 되면 무증상자가 감염되는 현상이 겉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증상자들인 거죠. 그래서 다들 헷갈려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액면 그대로는 무증상자에 감염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증상이 아니라 증상자들인 경우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증상자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유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해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역학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실 입국한 지금 4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환자가 사실 무증상으로 입국해서 지금 좀 긴장감이 높아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2차 감염이 되게 되면은 정부의 대응도 좀 달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정부 대응 단계는 이제 지금 뭐 감염병 위기 단계가 이제 주의에서 경계로 이제 단계를 올린 상태거든요. 근데 주의라는 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병이 유입된 상태고 경계는 원래 지역 사회에 제한적 전파가 이루어졌을 때 올리는 단계입니다. 근데 아직 지역 사회 제한적 전파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려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좀 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 지금 뭐 우리 교민들 원래는 출발을 이미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늦어진 상황인데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어디에 격리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뭐 아까 저희 뭐 현장 연결을 했었지만 굉장히 뭐 분분한 상황입니다. 의견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까? 좀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걱정해야 되실 수밖에 없겠죠. 그 상황이. 근데 일단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정말로 잘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위험성은 없을 수는 있지만 걱정해야 당연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구글 지도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한 정문에서 아산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까지 한 뭐 600m, 뭐 500m 이 정도의 거리가 이제 되고 또 진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700m 이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또 전문의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무슨 공기 중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1, 2km를 다니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지금 핵심인데요. 이제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나 이런 경우는 뭐 1, 2km를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안에 환자가 있다라 그러면 뭐 다른 주변 지역사회의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비말은 주로 뭐 암만 뭐 많이 기침해서 날아가 봐야 2m 정도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을 하실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뭐 공포스럽긴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중국에서 확산세가 계속 되다 보니까 WHO 긴급회의 다시 연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상사태를 WHO가 선포하게 된다면 지금하고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요, 이제 해당 국가에 대해서 뭐 교역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제한을 권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차원의 이제 대비 그런 그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마스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놓고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는데 뭐 이 마스크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이 있고 뭐 94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높은 걸 뭐 끼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미세먼지야 그 사이로 이제 침투를 하는 거지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비말, 그러니까 침이나 분비물을 막기 위한 거는 뭐 그 수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마스크를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비말을 막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연구를 보면 하루에도 사람이 1시간에도 23번 정도 뭐 코랑 입을 만진다고 하거든요. 이걸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손이 이제 접촉 감염의 주된 되는데 이렇게 만지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마스크는 누가 뭐래도 이제 방역용 N95 마스크인데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KF 마스크라고 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제 보건용 마스크가 있는데 뭐 80, 94, 99에서 뭐
걸리는 정도가 있는데 어떤 거든 간에 KF80 이상 정도면 비말은 막아줍니다. 바이러스 비말은 막는데 예. 바이러스 크기보다는 그 막을 수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바이러스는 못 막아요.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예. 막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로 비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KF80 이상 정도의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뭐 품질 좋은 것보다 자주 갈아주고 자주 바꿔주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까? 마스크의 이제 그는 원래 이제 일회용입니다. 보통 예. 8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 비말을 막기 위해서도 어쨌든 이렇게 하루 쓴 걸 그 다음날 또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마스크만 쓰시더라도 접촉 감염 부분에서는 상당히 막아주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지역사회에 큰 뭐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개인 위생 이런 정도를 고려한다 그러면 예. 일반 마스크 정도로 충분하지만 예. 환자를 혹시 볼 수도 있는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마스크는 좀 예, 선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손 세정제도 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얘기가 많던데요. 이 부분도 좀 명쾌하게 손 씻는 방법 그리고 손을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가장 그 효과적인 거는 비누칠을 잘 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게 되면 가장 깨끗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최선이고요. 근데 항상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손소독제의 경우는 70% 정도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시면 꽤 괜찮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 감염자에 따라서 뭐 상태도 뭐 천차만별일 텐데 면역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당연히 뭐 연령이나 성별, 뭐 만성 질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할 텐데 또 제가 좀 눈여겨본 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15세 이하 아동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 감염자 중에서 그건 뭐 그냥 단순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소아나 아동이 잘 안 걸리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뭐 사스, 메르스 때도 뭐 이제 소아가 잘 걸리냐, 그 고령자가 잘 걸리냐, 뭐 위험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유행 초기라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가지고 소아가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진정이냐 확산이냐 이 전망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일주일쯤 뒤에 지나면은 정점을 지나서 이제 수그러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한쪽에서는 뭐 봄쯤 돼야 정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정점인 것 같다, 정점으로 가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 저희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점이냐 아니냐는 중국이 정점을 찍었냐 아니냐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중국도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동 제한 조치를 하면서 나름의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확산이 확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에서 이제 급격하게 환자 발생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 2주 안에 정점을 좀 찍고 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들으면서 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부에 바이러스가 묻어서는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면에서 약한 부위는 코하고 입의 눈의 점막입니다. 그 점막에 이 바이러스가 묻으면 거기를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점막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염이 가능합니다. 중국 지역에서 지금 오가는 항공편은 여전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분처럼 열하고 기침 증상이 있는데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돌아다녀서 본인도 위험에 빠지고 가족도 위험에 빠지고 나가서 국가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중국 다녀와서 14일 이내에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가만히 격리된 채로 있으시면서 1339로 신고해서 합당한 조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기를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을 태우고 나오려던 전세기가 예정했던 오전에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측 입국 허가가 지연되면서 오늘 밤 늦게 이륙할 예정인데요.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예, 지금 전세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하고 계속 협의 중인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10시 또 조금 뒤인 이 정오쯤에 전세기 2대가 잇따라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지연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전세기의 입국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조금 전 신종 코로나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한 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 명의 귀국이 오늘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출발 예정이었던 전세기 중에 한 대만 오늘 밤 9시쯤에 우한으로 출국해서 현지에 자정 전후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전세기 2대를 보내는 기존 안 대신에 하루 한 대씩 나흘에 걸쳐 교민을 데려오는 방안도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한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오늘 새벽에 우한 총영사관이 긴급 공지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교민들이 공항에 집결하지 말고 다음 공지를 기다리더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우리 전세기 한 대가 출국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들도 다시 공항에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교민들은 이륙 시각 5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절차 등을 밟기로 돼 있습니다. 전세기가 오늘 밤 9시쯤에 출발하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자정을 전후로 우한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현지에서 이륙하는 것은 내일 새벽 5시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교민들은 오늘 밤늦게 우한 국제공항에 집결해 체온 측정 등 검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한 교민 720명이 전세기 귀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중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공항으로 이동이 불가능해 탑승할 수 없는 인원이 120여 명쯤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기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안 된다면서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도 제시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오늘 회의가 문 대통령이 주재한 범정부 차원의 첫 회의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고요. 17개 시도지사들도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귀국이 시작된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임시 생활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만큼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며 모든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특히 이번 회의에서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 경제 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숙박은 물론 현지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과도한 불안감이나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
않도록 네, 필요한 그러면서 우수한 방역 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힘들다며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가짜 뉴스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포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달라며 정치권에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장소로 지정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는 이를 반발하는 주민들이 또 경찰과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이곳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입니다. 예, 지금 뒤로 화면으로 경찰들 모습도 보이고 주민들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안심해도 된다 메시지를 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치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주민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우한 교민들의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앉아 있는 곳 천막에 아산 시민을 버린 행정,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산이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 플래카드 하나로 여기 앉아 계신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들도 이곳에 쫙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찰들은 주민들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왕복 4차로 진입로를 막고 있었던 트랙터와 천막은 오늘 새벽에 도로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서 때때로 도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9개 중대에서 1,900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어제 중국 우한 교민들을 이곳으로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만에 수용 예정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 정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곳을 찾아서 주민들을 만나 직접 설득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자, 이곳을 임시 생활시설로 선정한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곳은 정부가 교민 수용시설로 선정한 1순위 장소입니다. 600개 넘는 생활관이 있어서 한 번에 1,300명 넘는 사람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청주공항에서 1시간 거리로 가깝고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여러 곳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우한 교민들이 입국하면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곳을 포함한 2곳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귀국하는 교민 720명 가운데 521명이 이곳에 머물 예정인데 여기엔 아산 시민 60명 등 충남도민이 14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잠복기인 14일 동안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의 안에 귀가시킬 거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은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주민 총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네, 지금 격리 장소 중 또 한 곳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서도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구를 막고 있었던 중장비 등은 현재 치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반경 1km 안에 주민 1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등 10개의 교육시설이 있는 밀집 지역에 임시보호시설을 지정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곳 주민들을 설득하러 왔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김 차관은 반대에서 나선 주민들로부터 혁신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는지 아느냐는 항의로 10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곳 공무원 인재개발원엔 212개의 방이 있습니다. 우한에서 귀국할 교민 200여 명이 이곳에서 격리 수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남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연락대표 간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에 머무는 남측 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른 시기에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성에는 현재 당국자 17명, 지원 인력 41명 등 남측 인력 58명이 체류 중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가 오늘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죠. 네, 오늘도 여야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한국당은 중국 우한 교민에 대한 전세기 투입과 이송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자국민을 전세기 편으로 입국시켰다고 지적하며 이 격리 수용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마추어 같다며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초래한 당연하고도 한심한 결과입니다. 청와대는 아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중국인의 입국 금지와 국내 중국 관광객의 본국 송환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과도한 불신을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를 자제하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정부의 방역 대응을 신뢰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과도한 불신과 또 우려를 유포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의 주장들은 정부의 방역 역량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태라며 전세기 탑승을 자원한 승무원의 반의 반이라도 나라를 생각해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지금 오전부터 이 보건복지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는 중앙사고수 본부장을 맡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이 김강립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검역 대상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도 강화했다며 이 국회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현재는 의원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앞서 우한 교민 격리 장소로 천안을 지정했다 주민 반발에 밀려 진천과 아산으로 바꿨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 차관은 교민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뒤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다만 중간에 1차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지역사회의 분노와 혼선을 초래한 점은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구를 둔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질의를 앞둔 만큼 이와 관련한 강력한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청와대 하명 수사와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 이번 수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전 10시쯤 공개 출석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어제 언급한 대로 오전 10시쯤 공개 출석한 임 전 비서실장.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는지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번 수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했다며 검찰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임 전 비서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임 전 비서실장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구체적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비서실장은 이번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최고위층 출신 인사입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히며 검찰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 후보 공약 좌초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어제 9시간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이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13명을 전격적으로 기소했는데 검찰이 언급한 주요 혐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찰의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야당 후보 공약 좌초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입니다. 백원우, 박형철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제보를 받아 경찰의 첩보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이런 첩보 내용을 토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청와대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 어제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주재한 회의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검의 공공수사지휘부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지검장만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지검장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은 소환조사 이후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 수사자문단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첫 인사로 새로 부임한 구본선 대검차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확보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기소 근거가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수사팀 간부들의 인사이동 이전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둘러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직후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이 전결 처리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소환조사를 받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중국에서의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170명까지 늘어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스 당시보다 지금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으로 확진자도 그때보다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중국 당국의 얘기는 다음 주 정도가 피크가 될 거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 거다라고 좀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좀 내리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는
오히려 한 4월까지는 계속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지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예. 뭐 중국 당국이 일단 총력 대응을 좀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뭐 믿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1, 2주 안에 좀 수그러들기를 진짜 마음 그대로 바라보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도 지금 이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 주요 발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데요. 일단 국민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허위 조작 뉴스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보다 거의 흡사할 정도로 조작해서 소식을 퍼뜨리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짜 뉴스가 너무 정교해져서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언론 보도도 언론사들도 좀 반성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을 일관성 있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 또 의학적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서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일 잘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 없이 혼선 없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막 보도를 섞어서 내보냅니다. 하다못해 마스크가 이거 뭐 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외신을 통해서 문별하게 보도를 하는 언론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그 확산세에 대해서도 더 많이 취재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막 보도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포심을 갖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공포심보다 그 이상의 공포를 갖는 것은 그 공포 자체가 질병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 나타나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이번 기회에 좀 적절하게 대응하는 이런 방식들이 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응은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은 좀 커지지 않게 언론도 저희도 조금 잘 걸러내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할 테고요. 자,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 오늘 2차례 전세기에 가서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이미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출발을 못했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가 되긴 했는데 중국 정부하고 완전한 합의는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좀 논란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벌써 이제 2번째 비행기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대도 못 띄운 상황이고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는 오늘 저녁 정도에는 한 대를 이제 보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뭐 중국 당국이 뭐 몇 가지 점을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분이겠죠. 역시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밀하게 조율을 좀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뭐 어찌 됐건 자국 국민들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실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행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미숙한 면이 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잘 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 좀 신정을 헤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혼선은 없어야 되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좀 현지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일 겁니다. 현지 우한에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또 실제 중국에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한의 상황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처음에 뭐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까웠다가 지금 차츰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교민 같은 경우에도 우한 시내 안에 있는 교민들도 있지만 우한 바깥에 지금 피신해서 나가 있는 교민들도 있거든요. 이런 교민들이 결국은 공항까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관한 문제들도 또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속 유동성 있게 일정대로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정부가 최근에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약간 혼선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발표하는 내용에 혼선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언론에 먼저 유출이 되거나 내부 관계자 발로 자꾸 보도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제 박능우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바깥에 안에 있는 얘기가 바깥으로 미리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설익은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도 통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먼저 내용이 흘러나갔을 경우에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 나가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교민들을 데리고 와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천안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충분하게 사전적인 준비가 돼 있고 또 해당 지자체하고도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안으로 보낸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미리 관계자발로 먼저 천안으로 나가고 나니까 천안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부가 일관되게 홍보라든가 그리고 내부 조율을 거치는 작업들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증상자도 같이 데려온다. 어제 오전엔 이런 얘기까지 또 나와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들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만은 관계 당국끼리의 어떤 의견 조율 이런 부분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보건복지부 발, 외교부 발 얘기가 좀 달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스피커가 달라지게 되면은 여러 곳에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스피커를 하나로 일원화하고 그리고 혼란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부처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표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쪽은 뭐 유증상자도 들어오겠다고 데리고 들어오겠다. 같이 데리고 들어오겠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해서 무증상자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을 또 별도로 비행기로 분리하겠다고 또 얘기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해야 될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 메시지는 좀 통일된 참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관기관들의 대책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잠시 뒤에 발표가 되는 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요. 충북 진천군과 충남 아산시의 격리 수용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에 나선 부분도 논란입니다. 다른 나라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까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우한교민 임시 거주지로 선정된 충남 아산 그리고 충북 진천 일부 주민은 트랙터로 길까지 막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도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뭐 유치원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혁신도시 안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유증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건 모든 나라나 비슷합니다. 이 나머지 우한에서 온 교민에 대해서 주변 국가 상황을 보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택격리 방침입니다. 만약에 가족에게 옮길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은 호텔에서 별도로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반 공항이 아닌 공군 기지에 교민을 태운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이 기지 내 물류 창고에 생활 시설을 갖춰서 수용합니다.
또 호주는 본토와 1,500km 이상 떨어진 섬, 과거에 보트피플이라고 불리는 난민이나 이민자를 수용했던 시설로 정했습니다.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서무의 의장 등의 일부 반발도 있지만 우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상황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규모가 급격히 늘어서 시설을 바꾸려고 최종 결정을 늦췄다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천안이라는 이 지역 이름을 먼저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언론 배포 발표문에 천안 지역명이 언급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28일이고 그 전날인 27일 이미 귀국 규모는 694명까지 급증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작다고 무시하느냐 이런 지역민의 반발, 그리고 또 표심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는 정치권 공세의 일종의 빌미를 준 셈입니다. 천안 지역을 골랐다가 반발에 직면하니까 백기투항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진천을 꼽더니 또다시 거센 시위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염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이 아산은 생활관 반경 1km 안에 아파트 480세대 규모 9동이 전부이고 이 생활관에서 정문까지 거리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00m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진천은 이제 시설에서 직선거리 한 700m 정도, 도보 10분 거리에 이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반경 1km 이내는 아니지만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우한 교민들은 정차 없이 바로 차량을 통해서 시설에 들어가고 이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면회도 아예 금지가 됩니다. 최근 격리 대상자가 복귀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매뉴얼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가 수백 미터를 날아가거나 또는 분비물이 토양을 오염시켜서 지역에 전파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중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이게 공기를 통해서 1, 2km까지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미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한 오염, 그것도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오염을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충청도민을 무시하느냐 이런 지역 홀대론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국가시설이면서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지, 그리고 700여 명을 1인 1실로 수용 가능한지, 근처에 대형 병원이 있는지, 주민 숫자와 이격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일부러 어느 도민을 홀대했다기보다는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좀 미국은 와서 그냥 비행기 경납고에서 격리를 시키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호텔에 있게 하고 증상이 없으면 또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대책들도 나와서 각국에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주민들 사는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정도면은 안심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놓던데요. 이종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쪽을 발표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천안을 처음 이제 발표하려고 보도 자료까지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바꾸니까 이제 이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배경이 뭐냐? 혹시 이거 우리 또 이 지역 표심 이런 거 관련된 거냐?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부가 이런 부분도 준비가 이번에 안 돼 있다는 게 여실히 좀 더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천안이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찌되고 보도자료 그래서 다 이제 사전 보도자료 배포하고 하니까 언론은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를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이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전염 감염병이 이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 교민을 데려오면 어떻게 분산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한다라는 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대충 지금 보니까 급한 대로 지정하고 이 격리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 매뉴얼상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전국에 어디를 격리 시설로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이 큰 틀에서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보니까 없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되네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400명, 700명만 들어오는. 잠시만요.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 비롯해서 관계부처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브리핑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대책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 질문에 장관과 배석한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능후 장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박능후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역 단계에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인력을 250명을 검역소에 추가 배치한 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심 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 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당초 19명에서 320여 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중 중복자를 제외한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조사 결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경우 격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자진신고를 부탁드리며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있는 아동, 학생, 교직원이 후베이 승인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14일간 등원 및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출석기간 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 감염관리 지침을 배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시 예방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일선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권역,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거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자유재량으로 1인실 입원 등 감염병 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심 환자 및 밀접 접촉자의 관리 및 해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심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우한시에 계신 국민들의 귀국 관련 사항입니다.
중국 우한시 및 인근에 계신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 항공편을 운행합니다. 중국 우한시 교민 중 탑승 희망자인 대상으로 임시 항공편을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 간의 출국 검역 및 입국 검역을 거치게 되며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여 임시 항공편 탑승 지원, 검역, 의료 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 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입니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 방역을 적기에 조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 대응체계 구축 운영비 67억 원, 검역 진단비 52억 원, 격리 치료비 29억 원 등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선제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행정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시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인데 일단 상황을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 JTBC 박유미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세기 일정 자체도 지연이 됐고 오늘 몇 분이 오시는지와 오늘 뜨지 못한 비행기는 내일이나 모레라도 좀 편성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 측과의 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협의 상황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중국 측과는 뭐 공관을 통해서 계속 총영사관 차원에서 또 중앙의 그 대사관을 통해서 중앙 정부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한 시내 700여 명의 재외국민 구국을 위해서 당초에는 2대의 각기 2편씩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 이후
오늘 중으로 이 그 한 대가 우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또 일본의 다수 임시 항공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 하는 방침으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또 중국 정부 각급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로서는 우한에 있는 우리 희망 재외 국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계속 추가 임시항공편을 포함해서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28일 저녁 왕이 국무위원 또 외교부장과 통화 계기에 우한 시내 우리 국민의 조기 귀국을 위한 임시항공편 운영 관련 중국 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 아까 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손 드셨던 왼쪽에서 두 번째 기자님. 같은. 예. 또 다른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로는 확진자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혹시 오늘 상황 체크했을 때 교민 중에 유증상이거나 확진이라서 못하는 경우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도로 상황 때문에 못 온다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파악이 됐는지 좀 그런 경우 어떻게 챙기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누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설명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발 그 브리핑이 좀 달라서 얘기가 달라서 좀 혼선도 있고 불안감이 증폭된 면도 있었는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이 바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민들 싣고 오기로 한 전세기 당초 계획대로 지금 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틀 동안 2대씩 보내기로 했던 이 전세기를 일단은 한 대 먼저 보내기로 우리가 중국 측에 얘기를 했고 지금 일단 협의 중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오늘 중국 측에서 한 대를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전세기 편으로 한 대를 띄울 수 있도록 교민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도 좋다라고 예. 중국 정부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네. 중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교민들을 그냥 한꺼번에 전세기를 예. 띄우더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중국 정부는 순차적으로 전세기를 띄우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게 지금 발표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일단은 뭐 이틀에 걸쳐서 그 2번씩 왔다 갔다 하기로 한 것을 앞으로는 나흘에 걸쳐서 한 대씩 이걸 추진한다.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인데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일본은 이미 전세기 2대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중간에 어제 새벽 1~2시쯤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된 건데 그 지연을 시킨 이유가 좀 궁금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본 경우도 조금 연기가 된 되긴 겁니까? 했죠. 예. 아, 예.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규모로 그 외국인들이 우한을 떠나는 상황, 그 상황에 그 내부에서 동요가 일 가능성을 좀 우려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에서 중국 다 정부 이렇게 내에서. 다 예. 데리고 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거다라고 그러면 그 우한시 안에서 아무래도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중국 내에서도 소문이 더욱더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좀 우려를 해서 좀 그야말로 순차적으로 나라도 순차적으로 또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예. 제가 좀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연장선에서 좀 이제 이건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국 각지 어디에 이분들을 이제 합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예.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도 사실은 뭐 이쪽을 하려고 그랬다, 저쪽을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식이 아니고 전국의 몇 개 지역을 동시에 정해서 동시에 발표를 했더라면 훨씬 더 아마 논란이 적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준비를 좀 잘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교민들을 싣고 오는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예. 매뉴얼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감염증이 생겨서 외국에서 교민을 데려오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우리 국내에 감염증이 뭐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했었던 메르스 사태가 있기는 했었지만 외국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좁은 지역 안에서 감염증이 확산이 돼서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했던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스나 아니면 메르스 사태는 뭐 더 두고서라도 사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전역에서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게 천천히 확대되면서 이렇게 외국으로 번져나가는 경우였었지 이렇게 우한처럼 한 지역, 좁은 지역에서 먼저 급속도로 그 지역에서 확산이 되는 이런 일들은 없어서 굳이 교민을 데려오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참에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나가면 이번 된다. 기회에 사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정부도 어쩌면 경험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일본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요. 아베 총리가 우리 교민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대를 어떻게 데려오겠다는 얘기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조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리고 와야 될 교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띄우고 데리고 오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그냥 지금 중국 정부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날짜 지정하고 두 대씩 전세기 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소통에 관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교민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제가 볼 때는 그거 미리 기자한테 먼저 흘려준 당국자 찾아가지고 전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재난 상황에 준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마치 기자한테 흘려주는 게 뭔가 큰 걸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이제 뭐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민들이 들어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분들도 우리 교민들입니다. 유증상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 나가 있는 교민들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지금 감염이 안 됐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교민을 데리고 오는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오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자녀가 만약에 우한에 갔다면 그건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나의 일이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한 번쯤 입장을 뒤집어 놓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지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거부감을 갖고 반발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최대한 과학적인 설명들을 좀 해주면서 그 약간 분노하는 주민들의 감정을 좀 누그러들 필요가 있다. 최대한 설득하는 작업, 또 설명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그쪽으로 보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섰던 게 정치권입니다. 해당 지자체 군수, 군의회, 군의원 그리고 하다못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그 수준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표를 위한 거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 지역의 그 주민들 품 안겠습니다. 다만 방역 대책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감염증을 가지고 자기가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 비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주민들의 마음 10분 이해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모두 공동체 일원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수고하는 의료진들,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로움도 좀 잊지 말아야겠다. 자, 이런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주제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피의자 또 13명을 어제 무더기로 기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함용 수사를 통한 부정선거, 선거 공작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버린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다음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손발을 묶어버렸어도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고 임기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어제 오늘 사이 서초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으니까요. 관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출석하면서 이번 수사가 분명한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전히 이제 정치 검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좀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고, 뭐 정치인답게 역시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이걸 이제 몰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출석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지던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지금 출석을 할까? 네. 그리고 이광철 이제 민정비서관도 어제 출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출석을 안 했던 반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하고 법무부하고 대검찰청하고 좀 조율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 지금 법무부, 보니까 검찰까지요? 함께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예. 그러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이광철 전 그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지금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전 조율을 좀 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기소 판단 예. 여부는 그 총선 뒤로 미루는 걸 전제로 해서 출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당초 이제 비공개로 나가도 되는데 이제 공개로 나가겠다 선언을 했고 어제 오늘 메시지의 그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총선에 나올 어떤 정치적인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검찰 내부 의견도 좀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법무부하고 검찰하고도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까지 같이 조율하기는 다 좀 조율한다고 힘든 하는 상황일 게 것 같다. 현실적으로 예. 가능한 일인지 물론 이게 수사에 압력을 놓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환에 뭐 응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광철 비서관도 그랬고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랬지만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 왜 소환에 불응했다고 누군가가 언론에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본인 스스로는 받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검찰이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했다고 확인해봐야 될 것 하고 같고요. 안 받았다고 하고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검찰이 뭐 그동안 검찰은 따박따박 지금 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들 밝혔잖아요.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은 아마 소환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당사자들은 내가 소환에 불응한 적은 없다. 오히려 네. 검찰에서 언론에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흘려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또 다른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되는 혐의가 뭐죠? 제일 중요한 혐의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뭐 선거 개입 함영 수사 관련돼 있는 부분 모든 것에 다 총책임질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막연한 생각이고요. 예. 결국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그 선거를 출마하는 과정에서 단수 공천을 송철호 현 이제 울산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차라리 오사카 총영사나 이런 데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과연 범죄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당사자들의 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대협 3기 출신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었고 그래서 그런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서로 편하게 주고받은 얘기일 뿐인데 실제로 오사카 총영사를 가거나 아니면 공직을 맡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아마 임 전 실장 얘기로는 그런 식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이광철, 임종석 두 사람 기소는 총선 후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어제 공직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왜 미루죠? 제가 그걸 왜 기자들이 취재해서 기사를 안 쓰는지 좀 이상한데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뭐 취재가 된 내용들이 있으면 아마 그게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 전 실장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 출마한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선거 출마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조만간 기소될 사람을 어떻게 선거 출마시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임종석 실장은 이제 정치 검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13명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게 청와대, 여권, 경찰까지 합작한 부정선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검찰은 나름 지금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부르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벌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 확실하게 했다라고 지금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좀 사전 조율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이광철 그 현 민정비서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청와대 그야말로 뭐 최고 윗선에 해당되는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뒤로 지금 뺐다는 거죠. 예,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지금 일괄 기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유독 임종석 전 실장만 빠졌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최강욱 전 비서관, 전이 아니죠. 지금 현 비서관이죠. 기소할 때 법무부하고 검찰 갈등 양상이 뭐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기소 결정을 내리는 거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그 검찰이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결정을 했고 이성윤 지검장은 반대 의견으로 기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맡기지 않는다고 결정했는지도 또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 터졌을 때 검찰 윗선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현직 검사가. 그랬을 때 검찰 내부에 이견이 발생했잖아요. 기소 문제를 두고 또 수사에 정말 그걸 위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던 상황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수사 전문 자문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 이견이 제기됐으면 기소 여부에 대해서 외부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자문단에서 평가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사실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를 2월 3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뭐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게 나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모든 수사팀을 다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겠는가? 그 다음에 수사팀 바뀌고 난 다음에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자꾸 이제 외부 자문 얘기를 뭐 꺼내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자문을 이렇게 모든 사안마다 다 이렇게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의견이 그야말로 팽팽할 경우에 뭐 6대 4라든가 뭐 5.5대 4.5라든가 이런 정도로 팽팽할 때는 그럼 이건 한번 자문을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지금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빼고는 다 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그 사건을 다 자문단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판단도 당연히 이제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반대 목소리 예. 내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그냥 검찰 내부의 어떤 수사팀 예, 일원이나 예. 부장검사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넘쳐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염증과 관련된 허위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위기 속에 더 큰 혼란을 부추기는 이 같은 악의적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SNS를 통해 퍼진 메시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으로 인적 상황과 경위, 조치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메시지가 확산하면서 담당 보건소에 있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작한 허위 정보였습니다. 창원시는 부랴부랴 허위 사실임을 알리는 긴급 공지까지 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 뉴스를 가장한 가짜 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퍼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포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방역 당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위 정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 검거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자나 접촉자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범죄도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꾸리고 전국 지방청에 전담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는 등 허위 정보 집중 감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병원 폐쇄 허위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사스 때보다 더 크게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은 올해 1분기 중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전 분기보다 2%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전문 연구기관 플리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2%포인트가량 끌어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서 강원랜드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차 채용 당시 염 의원이 채용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서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계절이 한 달 이상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7도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예년 기온을 6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활동하기 수월합니다. 현재 내륙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와 제주 산간, 울릉도와 독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충남 남부와 전북 내륙은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10도, 부산 11도로 예년 기온을 4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이례적인 2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북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미세먼지 상황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